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국어의 특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27쪽을 펴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자 학습하는 거하고 알려드렸는데, 그거 매주 학습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오늘 내가 자료를 안 보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따 오후에 자료를 다시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할게요. 어젯밤에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자, 그래서 국어의 이해 2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특강 듣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좀, 이 1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사고가 나서 결국 휴강을 해서요. 이번 일요일 날 1시에, 1시에 아마 말씀하셨죠?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전달 받았어요? 1시부터 하니까 앞당겨서 1시부터 이렇게 하니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7조.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 우리 국어라는 글자가 우리 국어의 문자 이름의 명칭이 뭐예요? 훈민정음이 아니죠, 한글이에요. 지금은 한글. 이 한글인데 이 한글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그 명칭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요새 이거 옛날 문제거든요. 이런 명칭의 변화 같은 거 옛날 문제인데 요새 워낙 이제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또 마치니까 좀 이렇게 옛날 문제를 또 섞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둬야겠어요. 그래서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 국어는 세종께서 우리 문자를 만들 때 훈민정음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라고 해서 훈민정음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 거, 이것이 우리 한국어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말로 하는 음성 언어는 한국어고,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문자의 이름이에요. 이해됐어요? 문자의 이름. 그래서 문자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었고요. 이걸 줄여서 정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에 반대했던 이 양반 보수 세력들은 이를 좀 낮추어서 중국의 한자가 진짜 글자라면, 진서라면 우리 훈민정음은 상놈들이 쓰는 말이다. 그래서 이를 좀 낮추어 언문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암클, 여자들이 쓰는 글이다 해서 암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렀던 사람은 이제 다 죽었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암클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또 스님들이 쓰는 글이다 해서 중글이라고도 불렀어. 왜냐하면 훈민정음 초창기에요. 우리가 한글로 이제 그동안 한문으로 써 있던 걸 한글로 옮기는데 주로 뭘 옮겼냐면 불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 월인석본이 월인청강지곡이니 석보상절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불경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뭐 때문에? 바로 불경을 백성들도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서양에서 라틴어로 쓰여졌던 그런 성경을 독일어로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쓰던 독일어로 옮기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이제 불경이나 또는 사서삼경, 즉 사서삼경 등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중글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최세진이 혼몽자회라는 책에서 중종 때면 이걸 17세기라고 해야겠지? 중종 때 반절이라는 용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훈민정음, 그리고 줄여서 언문, 그리고 이제 폄하하는 암클이니 중클이니 이런 건 이제 즉 사실은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기억할 게 이제 반절이에요. 반절. 자, 이 반절이라는 말은 최세진이 훈몽자유라는 책에서 우리 한글을
반절이라고 일컬었는데, 왜냐면 이 훈몽자회라는 책이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학습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수험서입니다. 한자 수험서, 어린이용 수험서인데, 거기서 이제 한자의 음을 즉 알려주면서 그 밑에 한글로 토를 단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그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라 한자음을 적는 그런 절반짜리 언어다 하는 의미로 반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언문, 자는, 자모는 속, 소위, 반절이다. 그러니까 언문은 곧 훈민정음을 말하죠. 한글. 이 언문의 자모들은 속칭, 소위 반절이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반절하는 용어가 이제 훈민정음에 다른 말로 반절이란 말을 이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서포 김만중은 서포만필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글이다라는 의미로 국서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가보개혁 이후는 우리나라의 문자다라고 해서 국문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요 국서와 국문의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국서라고 먼저 김만중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문이라고 즉 가보개혁 이후 우리 국어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국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어 연구회에서 각야글이다라고 살짝 불렀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오래가지 못했고, 이제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제 각야라는 표현은 금방 없어지고 한글이란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한글의 즉 우리 훈민정음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은 크게 네 가지. 첫째, 제일 처음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그 다음 반절이라고, 최세진이 반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김만중이 국서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가보개혁 이후 국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글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을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한글 자모의 명칭에 관한 것. 먼저 한글 자모의 명칭이,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 자모의 명칭이나 또 국어사전에 올리는 순서 이런 건 지난 또 2개월 과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다소 좀 심화하는 이 과정에서는, 이론적 심화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라라고 넘어갔는데 이제 설명을 같이 해보죠. 왜냐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안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같이 보면, 한글 자모의 명칭이 처음으로 명시된 문헌은요, 의외로 최세진의 훈몽자회예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게 아니라 즉 이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처음으로 명칭을 썼어요. 요거 놓치지 말고, 우리 좀 예전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메모하세요. 그래서 한글 자모의 명칭이 처음으로 문헌에 적혀 있는 건 뭐다? 훈몽자회다. 요건 우리가 고전문법 할 때 또 얘기했죠. 그래서 한글 자모의 명칭이 처음으로 문헌에 적혀 있는 건 훈몽자회입니다. 그리고 훈몽자회에서는 초성을 16자, 왜냐하면 세종이 지었을 때는 17자였지만 여린 히읗이 먼저 없어졌기 때문에. 여린 히읗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걸 말하죠. 여린 히읗이 맨 먼저 소실했기 때문에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작성하던 당시에는 초성이 16자예요. 그리고 드디어 기역에다가 한자로 그렇게 기역하고 명칭을 쓴 거야.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 명칭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이 자모의 즉 글자는 써 있지만 이 명칭을 이렇게 한자로 기역, 니은, 디귿 하고 써놓은 게 훈몽자회가 처음이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훈몽자에서 처음으로 기역 니은을 소개한 건 아니고 그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게 훈몽자회고, 당연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은 훈민정음 회례본에서 처음 소개를 했죠. 다만 그때는 기역이라는 말이 없이 곧바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기역은 한자어 군자에, 군이라는 글자에 처음 나는 소리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역하고 이 한자로 이 명칭이 없다는 것 뿐이야. 됐어요? 요 말을 써놓은 게 언제부터라고? 훈몽자회라부터.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기면 거기 국어의 범주가 등장을 해요. 국어의 범주. 뭐 국어의 개념 같은 건 더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우리 국어의 범주라고 했을 때 우리 국어는 먼저 개통상 알타이어다. 이건 무조건 암기. 우리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렇게 또 공부한 사람도 있을 텐데, 우랄 알타이어인데 좀 더 연구해 봤더니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이 다시 나누어지고 한글은 어디에 속한다? 알타이어에 속한다. 두 번째, 형태상은 첨가어고 교착어다. 요걸 이제 이해해야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 우리 국어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만한 다른 나라 말은 이제 영어와 비교를 해야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와 달리 우리 국어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이 없더라도, 이 말이 이제 굳이 스님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영어와는 다른 우리말의 특징만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나 영어나 함께 가지고 있는 뭐 역사성이 있다는 등, 사회성이 있다는 등 이런 얘기는 더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대신 우리 국어가 영어에 비해 갖는 특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개통상 우리 국어는 뭐다? 알타이어다. 그럼 영어는 우리와 뭐야? 개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영어의 개통은 어딘가?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네가 궁금하면 찾아보는 거고, 아니면은 무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국어는 형태상 뭐다? 교착어다. 그럼 영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때 영어는 그럼 뭐냐? 영어는 굴절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굴절어지만 우리는 교착어다. 자, 이건 이해를 해야죠. 자, 영어에서 he라는 말이 주어로 사용되다가 목적으로 쓰이면 힘하고 형태가 변화해요. 이걸 굴절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말은 그라는 말이 주어로 쓰일 때에는 주격조사 가가 붙고, 얘가 목적으로 쓰이면 그라는 대명사는 그대로 있는데 뒤에 조사만 목적격 조사 르이 오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문법적인 형태소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앞에 있는 실질 형태소에 달라붙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착 또는 첨가되니까 첨가어 또는 다른 말로 부착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영어는 문법적인 변화를 뭘 통해서 보여준다? 형태의 변화를 통해 알려주는데, 우리는 문법적인 변화를 뭘 통해 나타낸다? 문법 형태소를 새로 넣어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영어에서 보다 하면은 see 하고 쓰지만 과거는 saw, 변하죠? 근데 우리는 보다라는 말을 과거로 쓰고 싶으면 거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넣어서, 즉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법적인 변화를 알려주려면 원래의 형태를 바꾸기보다는 이와 같은 문법 형태수를 넣게 돼요. 그 문법 형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식 형태수라고 배웠고, 형식 형태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조사, 어미, 접사. 그래서 우리말이 교차어라는 얘기는 곧 바꿔 말하면 문법 형태소, 곧 형식 형태소가 발달했다는 얘기고, 형식 형태소에는 세 가지 뭐 있다?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 그러므로 조사, 어미, 접사가 발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우리 국어를 영어와 달리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특징을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라고는 의미로 국어라는 의미일 때는 이제 몇 가지 용어로 분류 기준을 나누어서 국어의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29쪽에서 국어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성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국어는 표준어와 방언이 있습니다. 표준어와 방언. 자, 표준어는 그 나라 모든 국민이 즉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것, 이를 표준어로 하고, 우리는 그 표준어 규정을 어문 규정에 따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어문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 제1항이 뭐라고 써 있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한번 외워봐요. 시작.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먼저 계층적 조건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들었고, 이게 1933년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을 때는 중류층 사람이란 말을 썼어요. 그때는 중류사회 사람들이 쓰는 이런 말을 썼는데, 1989년 표준어를 제정하면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란 말로 썼어요.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계층적 조건이고, 시대적으로는 언제다? 현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현대라는 시간은 세월이 흐르면 변하죠. 그래서 표준어는 추가되는 것들이 있고, 알겠어요? 또 사라지는 말들도 있고. 왜냐면 이 현대라는 기준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어는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추가될 게 없어. 그런데 표준어 규정에는 우리 2013년도부터는 거의 매년 추가되는 게 있고, 그리고 국어사전도 매번 뭐가 바뀌었다 하면서 분기별로 발표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모두 민감하게 찾아낼 필요는 없고, 왜냐면 스님이 알아서 정리해서 알려주니까 그런 건 스님 카페에서 또 바뀐 게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는 주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솔직히 민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냐면 시험에서 그렇게 바뀐 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 아니고 스님이 알려주면 그때 가서 익히시면 되고요. 대신 그렇게 표준어가 바뀔 수 있는 건 바로 표준어의 기준이 현대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벌써 이 표준어를 만들던 당시에는 1989년인데 지금 2017년이야. 2017년도 이제 2달 남았다. 2달이 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지.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진 어휘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는 추가될 수 있고 또 사라지는 말들도 있죠. 다음, 지역적으로는 서울말이야.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서울 인구의 80%는 타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서울 사람을 언제부터 기준으로 할 거냐? 적어도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할 거냐? 아니면 조선조부터 뿌리 박은 사람들을 얘기할 거냐? 그게 애매하지. 그래서 사실 이 표준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러지 서울에서 쭉 나고 자란 사람의 말을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규정에서의 표현은 지역적으로는 뭐야? 서울말을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결국 표준어는 나라에서 일부러 제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이 강한 거지. 사회성. 우리가 일부러 약속하여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오손도손은 쓰면 안 된다. 오순도순만 쓰자 했다가 오손도손도 허용하겠다. 또 만날이라는 말만 표준어였다가 이제 맨날도 허용하자. 자장면만 표준어였다가 짜장면도 허용하자. 그죠? 간지리다만 허용하다가 간지럽히다도, 간지리다만 표준어다가 간지럽히다도 쓰자. 이렇게 추가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일부러 만들어 지키게끔 하는 것이 이 표준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하느냐 이거야. 아니 굳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통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쓰느냐.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표준어의 기능이라고 해요. 표준어의 기능. 그러니까 표준어는 뭔가 기능,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만드는 거라 이거야. 첫 번째가 뭐야? 통일의 기능이야. 즉 서로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거나 할 때 또는 사회적인 경제적 계약을 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표준어를 제정하면 아무래도 같은 언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죠. 우리는 땅덩이가 좁아서 아무리 사투리라 해도 완전 못 알아듣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바다 건너 제주도만 하더라도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 오리지널 방언을 들으면. 그런데 미국이나 저런 중국처럼 엄청난 땅덩이의 나라들은 정말 딴 나라 말 같이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표준어가 시급하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표준어를 만든 이유는 바로 같은 국민이라면 서로 같은 말을 쓰자. 그래서 언어 사회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어는 통일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조심할 게 꼭 한 나라에 하나의 표준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개, 3개를 표준어로 삼는 나라들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용어가 2개, 3개지.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 한글만, 우리 국어만 공용어로 삼겠다라고 한 것이고, 가끔 우리도 뭐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가끔 등장하지만,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애들은 이제 소수의 의견이고, 그런 얘기 하다 이제 금방 죽죠. 그래서 우리가 즉 우리 국어는 이제 하나의 언어로만 표준을 정하지만 전 세계가 그런 건 아니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만 자꾸 빗대지 말고 표준어라는 건 꼭 하나의 언어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국어를 만드는 이유, 표준어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같은 언어를 쓴다는 통일의 기능을 담당한다. 2번째, 독립의 기능은 뭐냐? 바로 이웃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그 이웃나라의 표준어와 우리의 표준어를 비교하면 훨씬 더 차이를 알기 쉽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저 경상도 지역의 방언하고 일본의 뭐 오사카나 이런 지역의 방언을 서로 비교하면 유사한 게 많아요. 알겠어요? 또 우리 저기 함경도 저 한북 저 끝에 이런 방언하고 저쪽 몽고나 중국의 방언을 비교하면 연변이나 이런 쪽 방언을 비교하면 유사한 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각 나라의 언어의 차이를 뚜렷이 알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의 표준어와 그쪽 나라의 표준어를 비교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그걸 우리는 독립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다른 나라 말과 비교할 때 그러기 위해 표준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한다? 독립의 기능. 이해됐죠? 그 다음 우월의 기능은 뭐냐면요. 원래는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 설명이 교과서에 들어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뭐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쓰는 걸 우위에 둔다는 거예요. 즉 공식 석상에서는 표준어를 쓰는 걸 우위에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월의 기능 하면은 결국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도 즉 문법 교과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표준어가 우월의 기능이다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표준어를 공식 석상에서 우대한다. 이왕이면 같은 말이라면 표준어가 더 우대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표준어를 쓰는 직장인들, 표준어를 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욱더 교양 있게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표준어의 우월의 기능은 바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표준어를 우위에 두는 걸 말합니다.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중거의 기능인데 바로 표준어가 있어야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표준어가 있어야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즉 어느 지역에서는 멀국이라고 부르고 어느 지역에서는 물국이라고 부르는데 표준어가 국물이니까 다른 언어들은 이제 비표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이게 올바른가 아닌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데 규범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표준어다. 이를 우리가 중거의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자, 표준어의 기능 네 가지. 첫째, 한 나라에 같은 언어를 쓴다는 통일감을 준다. 무슨 기능? 통일의 기능. 다른 나라와의 비교, 대조를 할 때 사용한다. 무슨 기능? 독립의 기능. 그리고 표준어가 공식 석상에서는 우대받는다. 무슨 기능? 우월의 기능. 그리고 표준어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규범으로서 역할을 한다. 무슨 기능? 중거의 기능. 다음 이제 방언은요 없어져야 될 말이 아니죠. 우리가 표준어를 우위에 둔다고 해서 방언이 없어져야 될 말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 국어 순화라는 것을 할 때에도 국어를 올바로 고친다, 잘못된 표현을 올바로 고친다 할 때 방언은 순화 대상이 아닙니다. 국어 순화의 대상은 비표준어를 표준어로 바꾸는 거지 우리가 방언은 방언대로 역할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방언은 바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뭐예요? 친밀감을, 즉 유대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역 방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투리, 흔히 방언하면 말하는 그 사투리, 이게 지역 방언인데 이 지역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지. 이건 또한 역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또 이질감을 주고. 즉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역 방언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안에서 새롭게 표준어로 발굴되는, 즉 우리 어휘의 중요한 보고, 즉 우리 어휘의 보물이라는 얘기죠. 즉 이 지역 방언은 우리 어휘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이 방언이 친밀감도 주지만 곧 우리 국어 어휘의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거야. 밑거름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표준어 규정 공부할 때도 알았듯이 오히려 방언이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많죠. 즉 오히려 방언이 즉 서울말을 누르고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방언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어 어휘의 중요한 자산이고, 그리고 친밀감을, 즉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유대감, 친밀감을 높인다. 그 다음 뒤로 넘기면 사회방언이라는 게 있죠. 자, 사회방언은요
지역 방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지리적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 사회 방언은 사회적인 요인, 즉 세대별 또는 직업별 또는 종교별 또는 또래들끼리 사용하는 비속어 등 이렇게 그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방언을 뭐라고 부른다? 사회 방언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학생 때만 해도 사회 방언이라는 건 아예 교과서에 언급도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국어도 서양의 여러 언어들의 그런 연구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의 학문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회 방언 연구가 활발하거든요. 왜냐면 지역적인 차이도 차이지만 특히 백인과 흑인 간의 영어 어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 또 걔네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 또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또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 그래서 이 미국 사회는 사회 방언에 대한 연구가 엄청 활발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사회 방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라 그러나 이 구별할 만한 의의가 별로 없는 게, 많이 배운 놈이나 적게 배운 놈이나 언어 사용이 비슷하고, 남자나 여자나 언어 사용이 비슷하고, 알겠어요? 어린애나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언어 사용이 비슷하고, 그나마 좀 차이가 있다면 요새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집단,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 특별한 사이트에 지네들끼리 쓰는 말, 예를 들어 뭐 일베들끼리 쓰는 말, 또 저기 DC 뭐 이런 사이트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말, 또는 여성들만 모이는 그런 사이트에서 쓰는 말.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남자들이 몰래 여자처럼 하고 들어와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여자들만 아는 용어를 쓰니까. 또 군대 용어, 그렇죠? 얼차려 이런 말은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군대 경험이 없거나 군대 갔다 온 새끼의 말을 들어본 여성이 아니라면 여자들은 못 알아먹죠. 이해돼요? 5분 대기조 이런 거 알겠습니까? 누가 보면 밥하는 줄 아는데,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즉 군 생활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가 이제 사회 방언인가. 그리고 이제 종교상의 방언. 우리가 교회 가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됐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방언이 트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말들이 트이는 것. 그런 정도가 사회 방언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 방언을 우리는 그렇게 썩 학문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은데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 방언 안에는 은어가 있죠. 은어는 뭐야? 비밀어. 아까 스님이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쓰는 말들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밀어, 은어라고 해요. 또 무슨 초딩 애들끼리만 유행하는 말, 그래서 중딩도 못 알아먹는 그런 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많지가 않잖아. 금방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은어는 비밀어를 말해요. 근데 워낙 이 비밀어가 금방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 은어가 비밀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어나 속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비어나 속어라는 말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비밀어로 그들끼리 쓰는 말로 나왔다가 점차 대중적으로 확산되면 이제 은어가 아닌 비어나 속어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어는 비어 속어에 비해 뭐가 있다? 비밀성. 그게 포인트야. 근데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왕초가 거지대장을 말하고 또 뭐 삥땅이 돈을 유용하는 거, 또 말뚝박다 하면은 뭐 장기복문을 말한다. 이 정도는 우리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좀 퇴색하긴 했지만 은어의 기본적인 성격이 뭐라고? 비밀성. 왜냐면 한자 봐. 그래서 감추다라는 말이에요. 은어에서 한자 볼 필요도 없었구나. 자, 그 다음 비어와 속어 보세요. 비어와 속어를 합쳐서 우리가 비속어라고 하는데, 그럼 비어는 뭐냐? 낮출 비자거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신체를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신체를 깔보는 말, 머리를 대갈통이라고 한다거나 얼굴을 상판댁이라고 한다거나, 그죠? 또는 아버지를 뭐 꼰대라고 한다거나, 또 웃는 걸 쪼개다라고 한다. 요새도 근데 쪼개다라는 말 하나? 이거 스님 중고등학교 때 쓰는 건데? 저 새끼 쪼개고 있네? 그러면서 집단으로 팰 때, 요새도 써요? 쪼개다 이런 말, 쪽팔리다 이런 말. 그래서 이 비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 신체 특정 부위들을 폄하하는 말들. 그 다음 속어는 뭐냐면 욕설이야, 욕설. 그래서 개새끼 소새끼가 속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어 속어를 구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그래? 비속어다. 그래서 비어는 좀 더 깔보는 말, 속어는 저속한 말. 근데 왜 전 세계에는 비어 속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다른 나라에는 없네, 우리나라에만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그러나 중국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고, 그죠? 뭐 독일 말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반드시 필요성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은 절대 100% 고상할 수도 없고 100% 천박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고상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저급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건 함께 있는 거지. 고상한 표현도 있고 또 반면에 뭐야? 저속한 표현도 있지. 화날 땐 이런 개새끼가 이래야지, 이분께서 왜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인격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이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왜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느 나라 말이나 욕이 나오게 되지. 자, 그래서 비어 속어는 결국 감정의 분출에, 감정의 해소에 기여하는 거야. 메모에 비어나 속어는 감정 해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은어나 비어나 속어들은 곧 국어 순화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가급적 쓰지 않은 게 좋으니까요. 위에 상사가 뭐라고 할 때마다 직원이 나오면서 18 이러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즉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직업어가 있어요. 직업어. 그래서 우리 직업어라고도 하고 특수어라고도 하는데 그 직업에서만 쓰는 말들. 그렇죠? 뭐 법조계에서 쓰는 말들, 의료계에서 쓰는 말들, 또는 스포츠계에서 쓰는 말들, 또는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쓰는 말들, 또는 우리 건설 현장에, 그죠?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이 주로 쓰는 말들, 또 탄광촌의 광부들끼리 주로 쓰는 말들, 이런 것들이 뭐야? 직업어지. 그래서 이런 직업어, 특수어들도 넓은 의미의 사회 방언에 속합니다. 됐죠? 다음. 이제 어원에 따라 우리 국어를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처음부터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이루어진 걸 고유어라 해. 이를 우리가 순수한 국어로 사용되는 우리말이다 해서 고유어다 또는 순우리말이다 라는 말도 하지. 순우리말이다 혹은 고유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해, 시나브로. 시나브로 하면은 부사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해가 시나브로 지고 있다. 해가 시나브로 뜨고 있다. 완전히 고유어로만 된 문장이죠. 금방 스님이 얘기한 거, 그죠? 해가 시나브로 지고 있다. 전부 우리말로만 돼 있는. 이해돼요? 그래서 순우리말, 즉 고유어가 있고요. 수고, 생각. 스님, 수고하다, 수고가 우리말입니까? 우리말이에요. 생각하다, 생각, 우리말이에요. 됐어요? 감사하다 그럴 때 감사 이런 거 한자어지만 수고하다, 애쓰다 우리말입니다. 또 나무, 그리고 손방. 손방도 시험에 나왔죠? 손방이 뭐야?
문외한,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 것, 어떤 일에 문외한의 경우에 손방이다라고 하지. 먼저 까는 건 선방이고, 알겠어요? 손방이야, 손방. 그래서 문외한, 어떤 일에 뭐 잘 모르는 것. 그 한자로는 문외한이라고 하고 손방이죠. 오랜만에 써볼까? 문외한. 뭐라고? 문 밖에 있는 사람. 이 나라 한자가 사람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량하면 노는 새끼. 알겠어요? 그래서 나라 한자로도 쓰지만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문외한. 출제됐었죠? 손방에 다른 말은 하고 물었어요. 그럼 뭐야? 문외한. 문자는 그냥 대문 문자야. 뭐 물을 문자도 아니고 들을 문자도 아니죠. 그래서 문외한이다. 문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 모르는 사람. 손방이다. 그 다음 깜냥은요. 얘도 자주 나오죠. 뭐야? 능력이지. 능력.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더 어렵다고. 왜냐면 고유어는 추리가 안 돼. 손방에 어딜 보고 우리가 이게 어떤 일에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 어디 있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안 들어있어. 깜냥 아무리 봐도 까만 거밖에 더 떠올라요. 그죠? 능력이라는 뜻하고는 연결이 안 돼. 시납으로 거기에 어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래서 고유어가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은 한자 그러지만 천만에 어느 레벨이 딱 넘어가면 한자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고유어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표준어 규정에서 대신 이제 이 고유어 문제는 국어 수행도 아무거나 안 내요. 왜? 아무거나 내면 다 틀려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던 거 내면 100% 틀려. 그래서 한자어는 못 보던 걸 내도 추리가 가능해. 뜻글자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고유어는 추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고유어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에서 낸다고. 그게 뭐야?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그리고 뭐야? 기출 문제. 여기서 봤던 단어들만 내는 거야. 골막하다 이런 말 알겠어요? 봤던 거 내는 거야. 덮어리 이런 말 알겠습니까? 덮어리가 뭐야? 모자라고 칠칠 맞은 놈. 그런 거 내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고유어 무시하지 말고 저는 한자가 부족해요. 선생님 저는 국어 공부하는데 한자가 부족해요. 너는 다 부족한 거야. 알겠어요? 한자가 부족한 거 아니야. 넌 다 부족한 거야. 왜냐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한자가 부족하다는 말 안 해요. 오히려 뭐야? 선생님 고유어가 어려워요. 얘는 공부 좀 한 애구나. 근데 공부 안 한 놈들이 꼭 한자는 어떡하냐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초창기에는 묻는 질문이 비슷해요. 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자 써온 그거 한글로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초보다운 질문을 하죠. 그러나 한 이제 공부 좀 하고 중간 정도 지나면 선생님 이거 고유어가 힘들어요. 이런 말이 나오고. 알겠어요? 이게 문법이 이게 자꾸만 들어도 이게 또 어려워요. 이런 말 나오고. 근데 이제 초보들은 선생님 문법 설명을 전혀 몰랐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났더니 갑자기 문법이 쉬워지고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금방 실력이 오는 것 같아요. 너 초보구나. 알겠어요? 선생님 설명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쉬워. 왜? 내가 쉽게 말을 해주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적용하는 건 그거는 학생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때부터가 힘든 거야 문법. 그리고 어문 규정은 뭐야? 해도 끝이 없게 느껴지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고유어 항상 눈여겨보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유어는 뜻을 아는 건데도 내면은 또 틀려. 왜냐면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냥 무슨 뜻인지 알면은 문장도 안 만들어 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사뭇 이런 말, 잠옷 이런 말 누구라도 쓰는 부사야. 사뭇, 잠옷. 근데 이게 애매하게 다르거든. 잠옷 그런 뭐야? 일부러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뭇 그러면 즉 얘도 일부라는 의미가 있는데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또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런 걸 덜커덕 내면은 힘들다고. 선생님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기 중에 나오는 예야. 사뭇 잠옷 이런 말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문 규정 공부하면서 특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어휘를 길러내는 그냥 맞춤법만 눈여겨보지 말고 어휘력을 기르는 자료로서 1순위가 바로 어문 규정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주 내내 하루 종일 김득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조선시대 이 문인 중에 김득신이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어릴 때 성함합이 비슷한 걸 알아서 근데 이 뇌와 관련된 걸 뭘 알아서 두뇌가 좀 지능이 떨어졌대. 근데 양반집 아들인데 지능이 떨어지면 이거 어디다 써먹냐고. 왜? 과거를 합격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10살 때 겨우 한글을 글을 깨쳤고 20살이 돼서야 겨우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부모들로서는 통탄할 만한 일인데 이분이 몇 살에 과거에 합격했느냐? 59, 59세. 그리고 80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은 20년간을 자기의 문장과 그리고 글로써 시로써 조선조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문인으로 역사에 남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일기에 이 사람의 문집에 솔직히 써놓은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머리를 다쳐서 난독증이 있고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암기가 안 되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한 글자를 외우기 위해 여러 차례 봤는데 심지어는 사마천의 사기의 어떤 부분은 10만 8천 번을 읽었다. 어? 아니 18번도 아니고 180번도 아니고 18,000번도 아니고 10만 8천 번을 읽었다. 이러고 써놓은 거예요. 정말 노력의 달인이지. 여러분들은 선생님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너 얼마나 봤냐면 많이 본 친구가 한 3번, 4번 봤다고 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친구는 한 10번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꺼져 임마. 알겠어요? 그건 본 것도 아니야 임마. 아십니까? 우리는 10만 번 볼 시간은 없어. 그렇지만 18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정 뭘 모르면 18번은 똑같은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기껏해야 2번, 3번. 선생님 기출문제요. 여러 번 봤는데도요. 나오면 또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봤는데 3번이나 풀었어요. 꺼져 임마. 말도 안 돼. 왜 공부한 거냐 임마. 그럼 껄핏한 머리 탓하고. 역시 뭐 유전자가 좋아야 한다는데. 알겠어요? 넌 임마 유전자 빼고 다 나빠 임마 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자 이거야. 선생님은 엄청나게 우연히 그거 동영상을 봤어요. 역사 채널에서 하는. 나도 몰랐어.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뭘 검색하다가 책을 보다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이 사람 신기한데? 그러고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더라고. 생각해봐. 나이 59세에 지금으로 치면은 9급, 7급 붙은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의학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이 덜 떨어진 애야. 전응하라고. 그런데 남들은 한 번, 2번, 10번 보고 끝나는 걸 이 사람은 뭐야? 수천 번, 수백 번 본 거야.
그리고 기어이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묘비명에 그러고 썼대. 나는 남들이 읽는 것에 1000만 번을 더 읽었다. 그랬더니 뭐야? 알겠더라. 정말 노력의 달인인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서 나는 김득신을 존중하기로 내 삶에 아주 스님도요 이제 한 살에서 나이가 먹으면서요 이 정도면 이제 더 뭘 욕심내거나 이 정도면 더 뭔가 알려고 하거나 이 정도면 더 뭔가를 하기보다는 뭐 욕심을 버리고 또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해왔던 어떤 스타일을 지키고 이런 유혹에 금방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야, 너 아직도 헛살았구나. 그리고 네가 아무리 책을 읽고 떠들고 해도 아직도 많이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나이 59세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남들이 보면 늦은 나이라고 하겠지만 역사에는 더 오랜 좋은 글들을 남겼고 근데 이제 겨우 50줄 들어서면서 이제 뭐 내 능력은 여긴가 뭐 나는 뭐 이건 취미가 없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됐어요? 화물며 스님보다 여러분들이 덜 산 여러분들은 더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우리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열심히 합시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안 외워지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알겠어요? 외울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인디언들 속담에 그랬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기도가 100% 먹힌다고. 왜?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비 오라고 기도하니까. 항상 기도가 100%라는 거야. 우리는 근데 꼭 뭐야? 직전에 멈추거든.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는 더 내 기도는 안 먹히나 봐. 우리는 꼭 그 직전에 멈춰요. 근데 인디언들은 기도하면 100%래. 왜? 될 때까지. 우리도 이쯤 되면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런 말 이제 하지 말고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막 10몇만 번을 봐야 되는 거 없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합격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됐어요? 합격할 때까지 하니까 다 합격하는 거야. 딴 거 없죠? 여러분들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분발합시다. 자, 그 다음 한자어는 한자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찾았을 때 독립하고 찾으면 거기 한자어로 독립하고 써 있는 거야. 이런 게 한자어야. 그럼 국어사전 찾았는데 옆에 한자어가 없으면 그게 뭐야? 그게 고유어고. 이해됐죠? 그 다음 그러니까 김치가 한자어라고. 김치가 알겠습니까? 이 한자 침체에 우리 도금이 김치하고 쓴 거예요. 이해됐죠? 다음 이제 외래어는 뭐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야. 쉽게 말하면 한자어로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처음부터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잘 봐. 한자어는 우리가 만든 말인데 한자를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에 있는 독립이라는 글자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쓴 거야. 이게 한자어고 그러나 처음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말들이 있어. 그런 건 중국어야. 이해돼요?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야.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 몽고에서 들어온 외래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래어라고 해요. 물론 요즘은 서양에서 들어온 말이 더 많죠. 서구에서 들어온 말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외래어다. 뭐 와이파이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외래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중국어야. 말 그대로
중국어를 어원으로 하는 거. 읽어봐요. 시작. 붓, 뭐, 고추, 구역질, 비위, 반찬, 자반, 고약, 마냥, 배추, 종이 이런 말들은 중국어를 어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말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이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 뜻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말이라고. 이해했어요? 우리 종이 먼저 만든 건 중국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이 중국어에서 출발을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몽고어를 어원으로 하는 건 거의 말이나 매나 이런 말들인데 읽어봐요. 시작. 가라말, 구렁말, 송골매, 보라매, 수라. 수라는 임금이 먹는 밥을 또 수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 버머, 즉 이 불교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들 주로 이제 불교의 용어죠. 뭐가 있어요? 부처라는 말, 미륵이라는 말, 뭐 보살 이런 말, 그죠? 불교에서 뭐 나무아미타불 이런 말, 이런 불교의 용어, 해탈 이런 말, 이런 것들은 버머를 어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진어를 어원으로 하는 거 두반,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어원으로 하는 게 담배야. 이 담배라는 표기 자체는 일본어에서 온 거야. 그러나 이 말의 어원이 포르투갈이라고.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포르투갈 말을 쓴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진 게 포르투갈이라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말을 가져온 거라고. 알겠죠? 담배라는 표현은 일본어 다바코에서 온 거고. 알겠죠? 그래서 포르투갈을 어원으로. 또 고구마, 구두 이런 말들은 일본에서 그 낱말이 만들어졌고, 우리 남포등, 남포할 때 램프에서 온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원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남포라고 쓴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국 사람을 램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음의 유사함을 가져와서 남포등, 남포라는 말을 쓰지. 우리 그 기름 넣고 불 올리는 거 알아요? 어디 야외 같은 데 이렇게 불 넣고, 지금은 건전지로 다 하니까 그러지만 예전에는 기름 넣고 이렇게 가스로, 그걸 남포라고 하고. 고무는 또 네덜란드, 네덜란드지, 네덜란드도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어원을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귀하어라고 하는데, 완전 우리 사실 보니까 그러지 뭐 고구마나 남포나 뭐 담배나 마냥 뭐 비위 이런 말이 외래어라는 의식도 별로 없지. 이런 게 이제 귀하어라면 아예 그냥 뭐 타이어, 오뎅, 밀크, 뭐 바다미 이런 말들은, 또는 와이파이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거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이런 건 이제 차용어라고 하고. 그래서 차용어나 귀하어의 구별은 안 물어봐. 대신 이런 걸 모두 싸잡아서 외래어다라고요. 대신 잊지 말 거, 남편을 허즈번드라고 하거나 아내를 와이프라고 하는 건 외래어가 아니라 뭐야? 외국어지. 소년을 보이라고 하는 거, 소녀를 거리라고 하는 거, 이건 뭐야? 외국어지. 왜냐면 외국어는 그 나라 말이고 외래어는 뭐냐면 그 나라 말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용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 사용하는 말 중에 그 어원을 뚜렷이 알 수 있는 건 차용어고, 어원이 불분명하게 완전히 우리말처럼 섞여 있는 게 귀하오. 그러니까 외국어하고 외래어하고는 구별해야지. 그래서 국어 안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들어있는 거지 외국어는 관계가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말 특징을 들어갑니다.